문영배 대행이 오는 25일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일에 총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게 됐습니다. 그 졸속 재판이라는 지적을 상당히 광범위로 받았는데 결국에는 서둘러서 재판을 끝내게 됐다. 네. 예. 그러니까 의식을 충분히 할 만한데도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서 그게 딱 맞추는 거니까 예. 본인들 입장에선 3월 안에 무조건 끝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보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11차례의 어떤 변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검찰의 진술 조서를 신뢰한다. 그거를 예. 증거 채택을 한다고 하는데 공판이 열릴수록 국민들은 야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검찰 진술과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내란의 그 광풍 속에서 프레임 속에서 탄핵의 공작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사자들이 과연 진실을 말했겠느냐 아니면 그런 광풍에 위축이 돼서 예. 본인 살려고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또 주장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 이 사람이 진짜 저 실은 저 국정원도 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원을 모시고 저희가 예. 아니 근데 뭐 예. 저기 정식으로는 안 했기 때문에 요원이란 말은 그렇지만 한때 예. 저도 이제 국정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넘버 2라는 사람이 진술을 바꾸는 거 보면 네. 이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건 공작이죠. 사실상 탄핵 공작의 한 축으로서 작용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작성했다는 메모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증거로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내란의 그 거대한 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탑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이 계속 좀 바뀌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정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가 좀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홍장원의 진술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뭐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헌재가 제 느낌이 뭐냐면 우리 경주하는 말을 보면 요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하죠?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눈 옆에 이렇게 가리게. 그러니까 결국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건데 그 앞이 뭐냐? 민주당을 위한 길이냐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이냐?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길이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네. 그 25일에 최후 진술은 별도의 시간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작 재판하는 동안에는 3분도 안 주고 초시계까지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 측에서 그걸 답변을 하고 재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는 유동군 관련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서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 예상도 미리 내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문영배 대행이 본인이 그건 지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알아서 하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핑계만 대. 아니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거 TF가 준비한 대로 우리는 각본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내가 한 거 아니다. TF가 한 그렇죠. 거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거를 상대 쪽에 준다고 하는 이거 누가 그랬냐 제기를 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네. 하면 그건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조정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재판 과정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넘어서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라는 그 앞에 사람들이 왜 달려가느냐?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갈등이 증폭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이만큼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헌재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돼야 되는데 도리어 갈등 유발자, 분노 유발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여튼간 11차례로 그냥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국정원에 합격을 하셨던 킹스맨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욱더 저희가 신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고일이 3월 중순쯤에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이 많이 나와요. 보도에서도 대부분 3월 중순 조금 이르면 3월 뭐 초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사실 야권에서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이 됐잖아요. 뭐 3월 11일 뭐 15일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것과 같은 전개가 딱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이재명의 그 사실상 항소심 그 날짜와 앞뒤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예. 이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달리고 있지? 화장실이 급한가? 예. 뭐 끝나면 벌떡 일어나가서 나가고 그 이유가 결국은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됐을 때 누군가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느냐. 특히나 아주 본질적인 거 보면 기본적인 거 탄핵이 통과돼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문제라고 했던 게 내란 혐의를 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권유를 뭐 해가지고 이런 부분 준비했다 얘기를 하니까 헌재에서 권유를 해서. 근데 더 웃긴 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헌재가 내란 혐의 관련해서 뺐다 안 뺐다 그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뺀다고 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 다시 국회로 속된 말로 백도해서 각하시키고 그렇죠. 다시 해서 해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넘겼다는 거죠. 참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저 기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에 변론길이 17번 열렸습니다. 17번 열렸고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이 81일이다. 81일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지금 거의 대부분 출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횟수를 17번이 아니라 11번으로 해버리고 기간조차 81일보다 더 적은 73일 만에 변론을 종결을 한다. 이게 원래 180일 이내에 종결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강행 규정도 아니고 그냥 뭐 훈시 규정, 임의 규정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볼 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그제죠. 네. 그제 했을 때 54일 만에 열려서 1시간 반 만에 끝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거는 그냥 묵은 김치처럼 그냥 주구장창 묵혀놨다가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건 빨리 했어야 될 건데 정작. 근데 대통령은 진짜 한나라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국민 내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절차적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지명직 권력이 선출된 권력, 국민의 뜻으로 모은 그 권력자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탄핵에 이르는 그 과정은 치밀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참 문제가 있었구나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산을 오를 때 대통령이 한 계단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올랐는데 정상쯤 됐는데 일이 터졌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낭떠러지로 확 미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누가 납득이 되느냐. 근데 거기에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건 대통령 방어권을 넘어서 국민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혹한 계엄과 탄핵의 그 분위기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지금 균형추가 맞춰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초기에 나왔던 그 진술이 과연 맞는가? 그거는 본인들이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럼 초기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그 내란의 탑이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다면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겠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곽정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그 707 단장이 회유당했잖아요. 대세는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거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급하다고 그냥 문을 확 닫고 1시간 늦춰줄 테니까 형사재판하고 와. 아니 진짜 오후 2시에 할 거 3시에 말이 안 되는 게 재판이 두 개 겹치면 하나를 미루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또 나와라. 아니 대통령이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듣고 필요하면 본인이 얘기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입틀막입니다. 사실상 준비도 못하게 하고 입틀막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법조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절차적으로 너무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어떤 재판이 있는데 그럼 다른 재판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그러면 다른 재판 기일을 최소한 며칠 정도는 미룹니다. 그래서 재판에 한번 재판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며칠 정도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준비를 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를 하고 변호인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걸 같은 날에 오후에 하면서 지적을 할 때 원래 기일이 잡혔었는데 이거 돼서 같은 날에 왜 같은 날에 잡혔다고 지적을 하니까 1시간 늦게 오세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까 이제 대변인님도 어떤 재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재판은 약간 묵은지까지 묵은지처럼 오래 묵혀놓고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은 약간 겉절이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겉절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실은 뭐 묵은지나 겉절이나 다 좋지만 여튼 헌재를 생각하면 갑자기 조금 오늘만큼은 싫어지는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요청한 증인이나 각종 문서 신청도 또 모두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 지금 저는 2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2명. 한 명은 홍장원, 다른 한 명은 곽종근인데 일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분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고요. 또 가장 핵심 증거로 이번에 많이 거론이 된 게 이 홍장원의 메모. 네. 홍장원이 썼다는 메모인데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이분이 제가 한때 국정원을 하여튼 합격은 했으니까 다니지는 않았지만 킹스맨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국정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보를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넘버 2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정보를 내가 습득을 하고 그걸 가공을 해서 뭐 소위 말해서 보고를 하고 좋은 의미의 공작을 하는지 그게 다 이렇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어두컴컴한 그 공간의 공터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갈겼었다. 그것도 서서. 근데 이거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하는 걸 떠나서. 근데 그날 추웠겠죠. 12월이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안에서 한 거잖아요. 사무실 본인 안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서서 받았대요. 아니 영상 보시면은 그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CCTV들. 그렇죠. 홍장원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진술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게 일종의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말에 신뢰가 있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 넘버 2?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무게가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썰을 푸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데서 내가 왼손으로 갈겼고 서서 했다. 공간 앞에서.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나중에 헷갈리니까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싸하지만 하나하나 빈틈이 다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거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버립니까? 1차 메모를 왜 버립니까? 중요한데. 이른바 살생부예요. 그거는 본인 입장대로 얘기한다면 체포 명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치인 체포 이게 머리에 입력이 된 거예요. 메모? 국정원 2차장 그랬는데 갈겨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정서를 시켰는데 왜 갈겨 썼느냐 했더니 본인이 또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인데 갈겨 쓰면 왜 잘 못 쓰나요? 왼손잡이면 평생 왼손으로 썼으면 오른손이 근데 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손잡이인데 자기가 오른손을 썼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오른손을 쓰죠?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글을 써야 돼. 근데 왼손잡이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전화 받아서 오른손을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는 왼손 오른손 잡이 상관없이 글을 쓸 때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전화를 받고 오른손으로 썼다. 이런 쪽으로 조금 하려고 한 것 같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내가 쓴 건데 갈겨 쓴 건데 그거를 내가 정설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제3자한테 시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갈겼어도 그 사람은 내가 그 보좌관은 내가 그런 거를 자기가 정리를 많이 했대요. 또 다른 나가 있는 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더 알아보는. 그리고 세 번째 메모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 말고 너가 기억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네. 왜 기억나는 대로 씁니까? 본인이 첨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이분이 몸이 기억하는 거 밖에서 썼는지 안에서 썼는지조차 모르는데 머릿속에서 명단은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숫자나 명단은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가필까지 하잖아요. 네. 그 증거를 검찰에 먼저 줬나요? 아니에요. 박선원 의원한테 줬고 그날 새벽에 박선원하고 문자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야당 의원하고 문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자고 또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정원 2차장이라는 사람이 말이 이렇게 딱 바뀌고 또 어제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본인이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뭐 병원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 약물을 투여하나요? 아니잖아. 네. 뭐냐면 그때 본인이 잘못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나와 있을 때 네. 저번에 헌재에서 나와서 했을 때는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일에. 예. 교정을 해야 되잖아. 교정 안 하고. 예. 언론에서는 다 그게 맞다고 하고 심지어 조태영 원장을 저격을 해요. 맞아요. 예. 아니 왜 특정 그것만 얘기하느냐. 내가 AI의 기억력을 뭐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서 CCTV를 다 깔아 얘기를 해요. 맞아요. CCTV에 담긴 나의 동선을 초단위로 공개를 해라.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어요. 공개했더니 뭐라고 했냐? 지금 국정원 CCTV 공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네요. 공개가.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시점은 예. 되게 젊어요. 12월 6일 날 예. 그날 한동훈 전 대표가 오전에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정지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예. 정보기관으로부터 뭐 정치인 체포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12월 6일이 되게 중요한 게 그날 또 곽정근 전 사령관이 또 유튜브 해가지고 나온 게 그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이 12월 3일 계엄에서 3, 4일 지났을 때 12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진술이 거칠고 구체적이고 선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메모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딱 소위 말해서 각본이 짜여진 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 헷갈리는 건 모르겠는데 이 장소가 헷갈리는 거는 장소 헷갈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밖에서 했었는지 내 사무실에서 했었는지 이거는 진짜 헷갈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 말은 그렇게 밖에서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하면서 구체성을 얘기한 건 예. 이걸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장치. 이걸 우리가 공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원본을 구겨서 버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원본 자체가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제 뭐 공판 중에 뭐 메모 비슷한 게 나왔어요. 예. 노란 게. 그래서 저도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원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본이 이런 식이었다 하고 이제 본인 다시 이제. 근데 막 예. 갈겼었잖아요. 예, 굉장히 갈겨 쓴 거죠. 아니 근데 그 글씨를 보고 어떻게 알죠? 좀 비슷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다고. 근데 예. 그것도 웃긴 거예요. 원본이 없잖아. 예. 근데 원본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처럼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하튼 정치인 체포는 있었다. 예.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딱 하나만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대통령이 실제로 정치인 체포를 하라고 목적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체포하라고 했다는 건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은 체포의 채자도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안 맞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잡으라고 했다, 체포하라고 그런 인터뷰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목적어도 못 들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깨지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인터뷰를 해요. 그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정작 그 언론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진술을 그렇죠. 예. 해야 돼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들었을 땐 저 사람 당당하니까 나오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거죠. 말도 안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은 크게 자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누가 잘합니까? 이재명이 잘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그 이른바 커리어가 있잖아요. 예. 어? 화려하시죠 뭐. 검사 사칭과 무고 예. 있고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예.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까지 받고 있고 그렇죠.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런 커리어를 가진 분과 뭔가 짬짬이를 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왜 그러죠 진짜? 중도 보수인가 이분도? 중도 보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보수인지 근데 중도 자기는 보수인지. 왼손잡이라고 왼손잡이.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예. 하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도 법조계나 그다음에 경찰 취재도 오래 해보고 저도 재판을 좀 받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 입원 중에 검찰 조사를 받아서 혼동이 있었다. 뭐 정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약한 상태라 진술을 정확히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자신의 증언이 이게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한자를 깔아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딱 보면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왼손잡이다 오른손을 썼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필적 감정 때문에 예. 지금 자락을 깐 겁니다. 왜냐면 아니 본인이 쓴 거를 정서를 본인이 하면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제3자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본인이 가피를 했는데 그건 왼손을 썼는지 오른손을 썼는지 또 얘기를 안 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내란의 어떤 프레임에 일조를 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다분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 쪽과 연락하고 증거도 민주당 쪽에 넘긴 거잖아요. 네. 그거 편향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건 애초부터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저는 이분 체포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아니 사람들을 혼란케 했잖아요. 그렇다면 법 적용은 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서 문제가 없으면 풀어줘야겠지만 해서 차분하게 진짜 냉정하게 사실관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 시판 다른 재판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시판인데 그 대통령 탄핵 시판에서도 또 여러 번 말을 바꿔가지고 또 국민적인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홍 전 차장이 이 해당 메모가 이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스스로도 그러면 이 재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걸 오히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이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거 관련해서 명단 듣다가 얘기 안 된다고 해서 관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 근데 또 메모는 있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필요해서 본인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이 메모 원본을 버렸지만 그 추가적으로 정사한 게 없으면 내 말을 누가 믿느냐 이런 얘기를 또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처음에 명단을 들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전화했을 때 그 이후에 여인윤정 방첩사령한테 이것저것 다 묻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속된 말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게 되게 다분히 있어요. 근데 대통령 전화한 거와 여인영 전화한 것과의 그 관계를 자기가 이렇게 짬짬이로 해서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2월 3일 이후에 6일 날 이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4일 날 5일 날 그걸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의를 시킨 거잖아요. 사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있었던 그 메모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국정원에 다니잖아요. 그 메모는 평생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메모는 원본은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국정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허공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지지난주였죠. 그
국정원 전 방첩국장님이 출연하셨거든요. 예, 유창준 국장님이 이제 출연하셨었는데 그분 말씀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정원이 이런저런 뭐 홍장원 차장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슈로 대중들에게 좀 안 좋게 또 인식이 되는 것 같고 또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것 같이 인식이 되는 듯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의 국정원 요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을 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잘 모르는 사람 부탁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에 생각했다면서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해임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그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나만큼 국정원 잘하는 사람도 없다. 국정원 수사를 3년 했다. 그럼요. 예, 국정원 수사 국정원 오래 댓글 했죠. 수사. 예, 국정원 수사 오래 했죠. 그래서 그런저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제 메시지를 짧게 좀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홍장원 전 차장 관련해서 하나 진짜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인영 전 방첩사랑이 위치 추적 관련해서 네.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체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그 헌재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능력이 있느냐 했더니 국정은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써도 제가 볼 때 그것도 웃긴데 검거 요청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 추후에 그렇다면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또 가필한 내용을 보면 방첩사 어디에서 구금을 한다 강금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른바 체포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나간 사람들이 새벽 1시인데 그 저기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근데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걸 묻고 또 이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어디 가다 두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나 민감한 내용들은 굉장히 말이 드라이해요. 본인이 주관적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딱 할 말만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렇다면 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라면 여인영 방첩사랑이 누구누구 체포하겠다 하면 딱 물을 것 같아. 야, 이 사람들 체포하면 돼? 문제 없어? 우리가 체포를 할 수나 있어? 할 수나 있어? 그거 하면 문제 안 돼? 그러면서 후배라면서 까마득한 후배라면서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막 물을 것 같아. 야, 이거 뭐야? 진짜 대통령이 지시한 거 맞아?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PD가 지금 저희 PD님이 짧게 지금 투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투표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사람은 해서 1번 홍장원, 2번 곽종근, 3번 문영배인데 이게 좀 저는 황금 밸런스 같아가지고 막상막한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많이 안 좋습니다. 홍장원한테 밀리고 있네요. 제가 너무 홍장원을 밀고 있나요? 어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가장 좀 핫한 사람 같습니다.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홍장원 차장의 발언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어제 드러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졸속 재판, 위법 재판이다 이런 거는 그동안 여러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다수 지적이 된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공수처 수사 당시에도 위법 수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홍장원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 당시에도 위법 수사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를 하고 또 서부지법에서 이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영장 청구 발부 과정을 둘러싼 그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에 대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했는데 서부지법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건이 고발이 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참고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좀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모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바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영장인지 그 종류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체포영장은 아니고 다른 영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법조계 내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고 서부지법에서 동일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아직도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이고 판도를 이게 송두리째 바꿀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또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입맛대로 영장 쇼핑을 한 거잖아요. 예. 판사 쇼핑을 한 건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수처가 기소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경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른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북부, 동서남부 네. 그쪽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본인들이 직접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원칙상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맞습니다. 네.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아니라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이 돼서 그걸 받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서부지법에 했다 그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캥기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었으면 공수처장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수처가 내란 수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영장 쇼핑을 하고 판사 쇼핑을 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영장 발부됐으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논란은 종식된 거야. 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니까 여론에 휘둘리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1위를 고소하고 있는 홍장원 투표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예. 곽정근 전 사령관의 도끼를 해서 문을 부수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그리고 뭐 공포탄 테이저건 그다음에 전기라도 차단해 테이저건 그다음에 공포탄은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 이것도 국회의원은 얘기 못 들었다고 했잖아요. 도끼도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서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그 공수장 보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그 내란의 프레임, 광풍 그런 선전선동 하에서 공수처의 수사, 그 다음에 사법의 그 영장 발부 이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엄격하게 됐다면 계엄이 곧 내란이란 그 프레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엄과 내란 사이에 진짜 큰 바다가 있을지 강이 있을지 아니면 시냇물이 있을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그냥 답을 정해놓고 계엄이 곧 내란이란 그 프레임 속에서 수사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재판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 아닙니까? 그 혐의가 있다면 물론 혐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드러나야겠지만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이거든요. 이게 국가라는 게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법 국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절차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지만 납득이 되는 겁니다. 납득이.